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전 세계 전쟁사에 큰 획을 그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의 내용입니다. 시기로 보면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약 116년이라는 이 장대한 기간 동안 이 영국 왕국의 이 플랜테저넷과 그리고 프랑스 왕국의 이 발로아가 사이에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일어난 일련의 분쟁들을 좀 총체적으로 부르는 그 전쟁의 이름입니다. 당시 플랜테저넷가와 발로아가 양측 모두 각각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동맹자들을 전쟁에 끌어들였는데요. 그 결과로 중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되었고, 서유럽 전체에서 가장 넓은 이 땅의 왕위를 두고 두 왕조가 약 120여 년 가까이 싸우게 된 이 장대한 전쟁 스토리를 쓰게 됐습니다. 이 결과로 이제 기사 계급의 최고 전성기를 누린 다음에 동시에 기사 계급의 쇠퇴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잉글랜드와 프랑스 양국 모두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강대한 국민 정체성이 싹트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100년 전쟁의 이 구체적인 스토리를 잘 몰라도 이 전쟁의 이름 그 자체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좀 인식에 한 번에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게 그 배경이라던가 좀 역사 이런 쪽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랑 좀 멀잖아요. 그리고 현대사도 아니고 중세 이전에 좀 고대사까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좀 큰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아마도 이 앞뒤가 계속 좀 섞일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쟁을 둘러싼 이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 100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역사를 보면은요. 기원전 500여 년경부터 이제 켈트계의 브리튼인들이 점령했던 지금의 잉글랜드 지역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한 50년 정도 되면은 이제 로마의 공격에 이제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로마가 한 400여 년 이상 동안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만 이용하다가 이제 본국, 그러니까 로마 땅이죠. 여기가 위험에 빠지니까 이 브리튼 지역을 버리고 그냥 철수해 버렸어요. 여기가 통치하기는 어렵지만 뭐 물산이 풍부하지도 않고 굉장히 거센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침입에 대비해서 어떤 좀 교두보, 전진 기지를 쌓아놓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본국이 어려워지니까 이 식민 지역을 경작할, 운영할 이유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렇게 로마 군들이 빠져나가니까 이곳을 탐내던 이제 앵글로색슨계의 해적들이 이 지역을 장악해 버리는데 이때부터 앵글로인의 땅이라는 의미, 그래서 잉글랜드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베이스가 이제 해적들이잖아요. 그 기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7개의 왕국, 즉 7왕국 시대로 찢어지게 돼요. 후에 이제 웨섹스라는 이제 가장 힘센 왕국이 이 땅들을 통일하지만 바로 또 바이킹족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수탈에 계속 시달리게 되고 이렇게 오랜 이제 순환의 기간을 겪다가 잉글랜드 역사상 유명한 영웅 이 알프레드 대왕이 나오면서 이 바이킹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물리친 걸로 하면은 나중에 또 잉글랜드의 힘이 약해졌을 때 또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 동화시키는 이제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종교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족들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면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점점 땅을 넓혀가는 영향력을 확장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알프레드 대왕이 계속 런던에 주둔하면서 이 남부 지역 전체까지 이제 통치하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잉글랜드의 탄생 시대다. 영국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프레드 대왕은 영국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이 대왕이라는 칭호로 불리고 있는데 이제 9세기에 잉글랜드의 7왕국이 통합하기 전에 이제 잉글랜드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이 웨섹스 왕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을 하나로 뭉쳐서 이 잉글랜드 통일을 결국 이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알프레드가 이제 오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왕이 될 가능성이 이제 희박했겠죠. 그런데 말했듯이 당시에는 잉글랜드의 바이킹족 침략이 엄청 심했습니다. 특히 덴마크 쪽에서 쳐들어오는 바이킹들이 매우 흉폭하고 그 숫자도 많았는데 이제 이들을 대인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8세기 말부터 이 대인족이 이제 거의 매해 엄청난 규모로 쳐들어왔고 역사적으로 바이킹들이 뭐 워낙에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뭐 얼추 막았던 게 이제 개별적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인족들은 조직적 그리고 거의 국가 수준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잉글랜드의 위기였죠. 그래서 차례대로 왕위에 오른 이 엘프레드 위에 이 세 명의 형들이 대인족과의 전투에서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력자들의 회의에서 이 알프레드가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됐는데 일종의 화살바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20대 초반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알프레드, 이 대인족과의 싸움을 시작하는데 대인족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이제 웨섹스 왕국을 탈출해서 이제 늪으로 둘러싸인 이 섬 지역으로 피신하는 까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갑자기 왕이 됐으니 뭐 본인의 뭐 실력이라던가 명성, 평판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처량한 상태로 이 섬에 갇히게 됐는데 여기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엘프레드 대왕이 어느 날 이제 민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아낙네가 이 대왕에게 빵 굽는 거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라는 건 알겠는데 하는 일 없이 맨날 빈둥빈둥 도니까 내가 보기가 싫다.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거 좀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바이킹을 물리칠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던 이 엘프레드가 빵을 태우고 말았어요. 외출해서 돌아와서 다 타버린 빵들을 본 이 여염집의 아낙네가 아주 심하게 왕을 꾸짖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대왕이 될 줄 몰랐겠죠. 어쨌든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이 엘프레드가 이 곳곳의 영주들을 결국 설득해내서 민병대를 모으고 곳곳에 요새를 설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힘을 기르고 878년 마침내 알프레드는 이 대인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가장 강한 적들을 이제 이겨냈으니까 이 나머지 잔당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이 바이킹의 점령지를 빼앗았고 마침내 런던까지 탈환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대인족의 이제 구스럼 여기가 이제 헤드쿼터인데 평화협정을 맺게 되고요. 런던 지역을 포함한 이 브리튼 남서쪽은 웨섹스 왕국이 차지하고 동쪽은 대인족에게 할양하는 이 협약을 맺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이킹, 그러니까 대인족을 뭐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때 바이킹이 엄청난 기세였는데 완전히 점령당할 뻔했던 잉글랜드의 일부 지역을 지켜냄으로써 앵글로색슨족의 정체성 그리고 역사를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제 군주,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이제 왕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이제 탁월한 행정가 그리고 문화 군주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왕으로 불리겠죠. 이 대인족이 계속 쳐들어오고 이 사나운 그리고 아주 거친 이 민족인 게 좀 무지해서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인족의 왕 구스럼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대인족을 이제 교육시키고 교화시켜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결국 기독교도로 개종시키게 되죠. 이후 많은 바이킹들이 이주해서 기독교를 개종하고 앵글로색슨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프레드 대왕은 그동안에는 이제 라틴어로 쓰여진 이 교회사, 철학사, 당시에는 이게 첨단 학문이었으니까요. 이 내용들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하고 필사본을 이제 매우 많이 만들어서 전국의 수도원에 두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배워가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독교도 퍼뜨리고요. 또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앵글로색슨의 역사, 이 연대기를 쓰도록 지시합니다. 기원전 55년에 줄리어스 시저, 이 사람이 이제 브리튼 섬을 침략하면서 이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 연대기가 고대와 중세의 역사를 참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를 살펴보는데도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이 알프레드 대왕은 아주 근면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시간 개념이 없었잖아요. 시계가 없던 시절이어서 양초에 일정한 금을 그은 다음에 이 타들어가는 눈금을 보고 시간 관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만큼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한 좀 여러 가지 내용이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어요. 이 넷플릭스 드라마 이제 라스트 킹덤을 보면은 이 엘프레드 대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항상 노력하고 연마하고 그러면서도 건강에 좀 힘들어하는 아주 병약하지만 동시에 또 신앙에 몰두하는 이 알프레드 대왕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엘프레드 대왕의 선정에 힘입어서 잉글랜드가 이제 약간의 평화 시대를 가졌는데 역사에 뭐 영구적인 평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탐내는 또 다른 세력의 이제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프랑스에 달라붙어 있던 작은 왕국, 이 노르망디 공국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당시 노르만의 이제 대장이 윌리엄 공작, 아주 기세 좋게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새로운 왕의 이름 윌리엄 1세로 영국 내에 노르만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터프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정치에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중앙 집권적인 이 봉건 국가로의 발전을 시작한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 뒤에 후대가 뭐 그렇게 영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강대한 파워에 뒤를 잇는 사람들이 없어서 노르만 왕조는 이제 2세대 후에 아주 허무하게 마무리되게 되고, 이후로는 이제 헨리 2세부터 시작되는 앙주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헨리 2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유명하고요. 당시에는 이제 신성 재판이 유행이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신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었어요.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강물에 빠뜨려서 살아남으면 무죄라는 식인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나라 대부분의 판결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헨리 2세가 참 너무 무식하다. 그리고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에 의한 인본주의의 사법개혁을 시작했고요. 세계 최초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 관습법 그리고 이제 커먼 로우를 도입해서 현재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자신도 훌륭한 왕이지만 이 사람은 그 아들이 더욱 유명하죠. 바로 이제 전투사에 빛나는 아주 파이팅 넘치는 사자왕 리처드 1세가 아들입니다. 리처드 1세 사자의 입속에 손을 넣고 심장을 꺼내 죽였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레전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이 정도 영웅은 뭐 이런 스토리들이 다 붙죠. 아무튼 그가 생애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낼 정도로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10년의 재위 기간 중에 단 6개월만 잉글랜드에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서 이기고 왔다가 잠깐 쉬고 또 나가고 이거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운명도 긴 시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작은 동네의 성을 공격하다가 이제 화살에 맞아서 42세에 죽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뭐 워낙 많지만 여기는 이제 영국 전체 역사를 보는 거니까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처드 1세에게 이 복종하는 이 기사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로빈 후드. 잘 아시죠? 이렇게 리처드 1세가 이제 영국을 통치하다가 그의 동생 존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왕은 형이나 아버지의 좋은 점을 담지 못했어요. 아주 탐욕적이면서 흉폭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막 대하니까 결국 귀족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존 왕을 위협하게 돼요. 그리고 존 왕은 여기에 이 압력에 굴복해서 1215년에 대헌장을 승인하게 되는데 유명하죠? 마그나 카르타.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신하와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종의 권리 요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권 견제의 사법 원칙 그리고 헌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두 63개의 조항의 대헌장인데요. 뭐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중요한 내용만 몇 개 보면은요. 잉글랜드 교회는 자유이고 그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 것을 영구히 확인한다. 귀족과 성직자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세금, 대표적으로 군역, 보조금 등을 부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유인은 합법적인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감금, 차압, 추방, 기타 방법으로 침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일반 국민의 기본적인 이 권리, 그러니까 법적 권리가 많이 신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대헌장이 서명되고 공표됨으로써 왕권은 제약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좀 중세잖아요. 그러니까 문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도 왕권이 강한 또 새로운 왕이 나오면 또 유야무야 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왕이 크게 행사하였고요. 그래서 존 왕이 이렇게 좀 공격을 받았는데 그럼 그 다음의 왕이 이렇게 약해진 왕권을 되돌려받는 이제 그런 역사의 레퍼토리가 이어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존 왕을 이은 헨리 3세는 더욱 무능해서 정책적 실정을 거듭하면서도 귀족의 의견까지도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런 실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귀족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뭐 관청, 협의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귀족 입장에서도 이 시민 계급을 끼워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제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시민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문제를 협의하는 모임이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후일 영국 의회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각국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프랑스 기준으로 보면은 성직자, 귀족, 그리고 도시민의 대표가 모여서 열리는 산부회. 독일 기준으로 보면은 강력한 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는 제도, 이 금인칙서 같은 건데 이런 내용들도 형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이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절대 왕권의 축소 정책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국 역사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백년 전쟁, 그리고 이어지는 장미 전쟁인데요. 뭐 이는 뒤에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냥 간단히만 보면은요.
14세기에 들어서 이제 영국의 봉건 제도가 융성하게 돼요.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봐서요. 풍요와 번영의 그런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국왕이 딴 생각이 들어요. 이 세력을 바다 건너 대륙으로 확장하고 싶어 했고 유럽 대륙 세력과의 마찰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적 그리고 가장 가깝잖아요. 이 프랑스와 계속 부딪히게 되고 유럽 역사상 가장 길면서 참혹한 이 백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토를 두고 종종 마찰해 왔잖아요. 이 두 나라가. 그러다가 이제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요구하면서 이 전쟁이 아주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뭐 당연히 거부하죠.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걸 받겠습니까? 영국은 이를 이제 구실로 삼아서 프랑스를 침공하고요. 그래서 뭐 지중해 전투라던가 뭐 크레시 전투, 압도적 대승을 하면서 영국이 프랑스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고 정전협정을 맺고 이렇게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대부분 이제 영국이 우세했어요. 하지만 영국도 뭐 프랑스를 완전히 점령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좀 이겼다가 철수하고 뭐 또 침공하고 이 전쟁이 100년간 이어지는 겁니다. 전쟁의 내용을 보면은 당연히 영국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종 결과는 영국의 패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 점령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를 결국 떠나게 되고 이게 프랑스 국민들의 투쟁 때문인데 뭐 워낙 유명한 잔다르크도 이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에 밀려서 후퇴를 거듭한 영국은 결국 대부분의 프랑스 영토를 내주면서 이제 프랑스를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백년 전쟁으로 이제 영국도 이제 귀족 세력이 급격히 팽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후들이 이제 너도 나도 앞다퉈서 군사력을 잃었기 때문인데 반면에 왕권은 하루가 다르게 약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좀 떨어진 왕권을 내가 차지하기 위한 이 귀족 가문 간의 전쟁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장미전쟁입니다. 이름이 장미전쟁인 이유가 여기서 메인으로 싸우는 두 왕가의 문양에 모두 이 장미 그림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붉은 장미를 쓰는 랭커스터 왕가 그리고 흰 장미를 쓰는 요크가 그래서 1485년에 랭커스터 가문계의 이 헨리 튜더 백작이 요크가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면서 이 30여 년간의 전쟁이 드라마처럼 마무리되게 되는 그런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미전쟁의 이 화해의 아이콘인 헨리 튜더가 헨리 7세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영국에서 튜더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헨리 7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큰 아들이 스페인 공주 캐서린과 결혼하게 돼요. 이 캐서린 유명하죠. 하지만 워낙에 몸이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큰 아들이 곧 죽고 마는데 여기서 작은 아들이 이 형수 캐서린과 다시 결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당시의 기준을 보면은 이제 가톨릭 교리에 따라서 재혼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교황이 허락하면 가능했는데 당시에는 초강국 스페인의 힘을 등에 업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세력이 커지면은 교황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당연히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뭐 허락하든 말든 영국은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연상녀인 캐서린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 이 헨리와 캐서린 사이에 태어난 딸이 바로 메리. 유명하죠, 이 사람도. 근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제 새로운 연적이 나타났으니 이 여자가 바로 앤 볼린. 헨리 8세 앞에 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니까 둘은 곧 사랑에 빠졌고요. 이제 앤 볼린이 좀 독한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 8세에게 캐서린 왕비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왕도 앤 볼린의 요구에 따라서 캐서린과 이혼을 결심하지만 이번에도 교황이 이를 허락할 리가 없어요.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이 마침내 법까지 바꿔가면서 캐서린과 이혼한 다음에 앤 볼린과 결혼하게 됩니다. 캐서린은 이제 첫 번째 남편은 죽고 두 번째 남편한테는 쫓겨나고 참 비운의 여인이죠. 궁에서 쫓겨나서 어딘가에서 병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헨리 8세는 이후에 앤 볼린과도 딸을 낳는데 이 딸이 바로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하지만 앤 볼린도 아들을 낳지 못했고요. 이걸 핑계로 헨리는 또 앤 볼린을 내치고 다른 애인을 만들어요. 앤 볼린은 결과적으로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때 사랑했던 남자한테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형수였던 캐서린과의 결혼 및 이혼, 앤 볼린과의 또 결혼 및 이혼, 그리고 또 수많은 애인들. 이 과정에서 헨리 8세는 당시 절대 교황과 지속적인 대립을 하게 됩니다. 화가 이제 뭐 날대로 났죠. 왜 내 사생활에 간섭하는가. 그래서 헨리 8세가 성직자의 임명권을 국왕에게 기속시키고 국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하는 국왕지상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건 뭐 완전히 로마 교황청하고의 대결하자는 거죠. 결발하자는 의미였고
마침내 귀족들의 지지 아래 이제 영국이 중심이 된 성공회라는 신교를 세우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이런 생활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첫 번째 아내 캐서린 사이에 태어났던 메리, 이 딸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이 메리도 좀 인생이 기고하죠. 어머니의 비참한 말로를 받고요. 새 엄마 앤 불린의 구박과 학대 속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때는 시녀로까지 전락하는 정말 궁정 생활에서 볼 걸 못 볼 거를 다 보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던 중에 헨리 8세가 죽고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하는데 7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후 다른 사람의 왕위가 있었지만 메리가 이제 혈통적으로 가장 이 순번이 빨랐어요. 여러 가지 내용도 좋았고 그리고 민심과 이 구교파 귀족의 지지를 얻으면서 결국 왕위를 빼앗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메리는 뭐 출신 성분상 당연히 구교파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신교가 그녀의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은 시녀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된 메리는 이제 자신만의 피해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자들을 잡아 죽이고 신교도 신자 중에 핵심 인사 수백여 명을 사형, 그리고 수만 명을 국외로 강제 망명시켰어요. 하지만 이런 메리도 결국 난소 종양에 걸려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녀가 죽은 후에 이제 엘리자베스 공주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영국의 전성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시대가 이제 서기로 보면은 한 1550년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의회에서 신교, 즉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임을 분명히 했고 구교 카톨릭은 신앙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제 국교는 아니고 권하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회와 관계없이 타협으로 개선하고 여러 가지로 좀 현명한 정치 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하 구분 확실히 했지만 아주 극심한 차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핍박을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편을 흡수하려고 했고 전반적으로 잉글랜드라는 좀 대명제 하에 뭉쳐서 하나로 모으려는 그런 좀 액션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사략 허가증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이제 해적에게 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영국의 상선이나 영국의 배를 제외하고 나머지 배를 네가 알아서 해먹어라.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단의 해적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더 해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해적 선장에게 당시 영국 해군 사령관의 칭호까지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철저히 자국의 안전과 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큰 반발은 없었다고 해요. 당시의 최대 강국은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의 무적함대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무적함대를 빌미로 해서 스페인이 영국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정면에서 대항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힘을 기르는 동안에 이제 스페인 선박을 약탈해서 많은 부를 취해와라.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죠. 이렇게 힘을 모아가다가 1588년에는 마침내 이제 국가 대 국가로 맞부딪혀서 스페인 무적함대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이 영국 해전사의 대승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영국의 시대가 점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제임스 1세, 그 다음에 찰스 1세가 연이어 즉위하게 돼요. 이 찰스 1세가 문제였는데 의회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바로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뭐 좀 기분파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데는 돈을 더 많이 주고 좀 말 안 들으면 좀 뺏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다시 의회를 소집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해산시키는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1세 때 가지고 있었던 왕실에 대한 호감 그리고 왕실에 대한 좀 의무를 많이 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열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귀족 중심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의회는 당연히 좀 열이 받았겠죠?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런던 민병대와 힘을 합쳐서 의회파를 조직했고 찰스 1세에게 무력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의회파와 왕당파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많은 마찰과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하면서 이 내전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의회파가 계속 쫓아가서 결국 잡아와요. 몸값 40만 파운드를 주고 찰스 1세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전이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이 국정을 장악한 의회파를 보면은 사실 진보와 보수의 이제 양당이 임시로 손을 잡은 거에 불과했어요. 당시의 진보 세력은 공화국의 건설을 주장하는 독립파, 그리고 보수 세력은 국왕과의 타협을 주장하는 장로파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지들이 각각의 이권과 사상에 따라서 이제 서로 또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데 이걸 지켜보는 올리버 크로멜은 이제 분통이 터졌습니다. 힘들게 국왕을 몰아냈는데 다시 그 국왕을 복위시킨다고 하니까 뭐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의회가 이제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당시에 이제 군인 중에 한 명이었던 토머스 프라이드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습격하게 됩니다. 이게 영국사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 프라이드의 숙청이라는 사건인데 이 일대 사건으로 장로파가 거의 다 추출되고 독립파만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최고재판소를 열어서 결국 찰스 1세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초췌한 몰골의 찰스 1세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단두대 위에 서고 결국 자신이 순교자임을 주장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재판을 통해서 국민이 군주를 처형한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영국 공화국의 탄생이 선포되고 영국은 절대왕정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민국가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교적 피를 덜 본 혁명이 개혁이라는 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이름을 덮어쓴 그런 케이스가 몇 건 있을 뿐이죠. 세상에 기득권을 자신의 손으로 놓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지도층을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물론 새로 바뀐 지도층의 후손들이 또 새로운 타락상을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은 유지가 될 것이니까 결국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함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좋은 말로 부드럽게 말해서 바뀐 경우가 없다는 사실, 아주 냉정하고도 슬픈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하자 그동안의 의회를 지휘했던 이 올리버 크로멜, 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하기 위해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연이어 공격하기 시작해요. 사실 아일랜드는 이미 잉글랜드의 복속국이었고 뭐 영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잉글랜드 내전을 하니까 이제 봉기를 했어요. 그 독립을 할 타이밍을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 다시 공격을 한 다음에 아일랜드를 또 다시 복속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역사책에는 그냥 좀 짧게 나오는데 굉장히 잔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아일랜드 주민의 3분의 1을 죽였고 1만 헥타르의 땅을 농작물을 기를 수 없을 정도의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스코틀랜드도 비슷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격파해 버리죠. 그래서 내전에서도 승리하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도 다시 복속시킨 올리버 크로멜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 세 나라를 통치하는 이 호국경이라는 직위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절대자가 된 거죠. 그는 전국을 11개 군사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장관을 배치한 다음에 최고 지도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위치에 오르면은 좀 향락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올리버 크로멜은 아주 금욕적인 자세로 그렇지만 독재 정치를 그러니까 내전과 외교를 이렇게 펼쳤어요. 방법은 여전히 잔인했고요. 아주 좀 독하게 했지만 전반적으로 냉정하고 유능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꾼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피를 많이 봤던 올리버 크로멜의 만년도 그렇게 좋게 끝나지는 못했어요. 아주 극심한 신경쇠약증으로 죽을 때까지 암살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되고 맙니다. 그는 죽으면서 목사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영국 역사에 끼친 영향이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는 긍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참 엄청난 범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올리버 크로멜의 역사적 평가는 아주 어렵다는 것이 전체적인 평입니다. 다만 잉글랜드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제 내란 후에 영국을 통일하고 입헌주의 정부 체제를 발전시켰으며 영국의 해외 확장에 큰 공헌을 한 애국적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죠. 이랬던 올리버 크로멜이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큼 능력이 없고 성격이 나약했던 그는 불과 8개월 만에 무책임하게 이 호국경 지위를 사직했다고 해요. 이제 영국은 권력 공백 상태. 이를 틈타서 예전에 이제 왕의 시대, 왕정 복고를 희망하던 이 장군 몽크란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런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강제로 의회를 소집한 다음에 찰스 1세의 아들 이 찰스의 왕위 계승을 승인시켰어요. 그 무자비했던 절대군주이면서 국민에 의해 처형된 찰스 1세의 아들을 이 왕위에 올렸으니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외로 이 찰스 2세의 왕위 취임을 국민들이 꽤 반겼다고 합니다. 좀 유두리를 많이 뒀어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의회 결정에 따르기를 약속하고
재산과 토지의 소유도 인정하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국민을 좀 이제 유혹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죠. 이 브레다 선언이라는 건데 국민을 좀 현혹시키는 그런 정책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제 과연 영국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인가? 하지만 피가 어디로 가지 않는다고 1660년에 왕위에 오른 찰스 2세 그 아버지와 비슷한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아버지 찰스 1세를 죽음으로 몰았던 올리버 크로멜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참수시킨 다음에 그 목을 웨스트민스터 홀의 꼭대기에 걸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의회파에 복수하기 시작했죠. 당시 찰스 1세의 처형 판결자를 모두 죽이고 피해 복수와 탄압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힘들게 빼앗았던 스페인 땅들을 프랑스의 헐값에 팔아버렸고요. 친프랑스 정책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당연한 게 찰스 2세가 이제 프랑스 망명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때 미래를 좀 염두에 두고 프랑스가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해외에 망명하고 있던 처량한 신세, 그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 찰스 2세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아주 좋은 나라로 인식이 됐겠죠. 그래서 영국이 다시 한번 절단날 뻔한 이 시기에 다행스럽게도 영국 의회가 이 찰스 2세의 폭정을 잘 조절해 가며 또다시 영국 권력의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장에 아주 임팩트 있는 강한 복수를 한 거에 비해서 이제 결국 왕의 권한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찰스 2세가 별다른 걸 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고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떴어요. 가톨릭 국가임을, 그 영국은 가톨릭 국가임을 공개 선언해 버렸습니다. 성공했잖아요, 개신교. 그리고 당시 영국이 거의 다 신교되었기 때문에 가톨릭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임스 2세, 가톨릭의 자유를 선포하고 가톨릭 미사를 열고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뭐 프랑스와의 수입 관세를 내리는 등의 친프랑스 정책도 계속 이어갑니다. 영국 국민들이 당연히 좋게 보진 않았겠죠? 그러던 중에 왕자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왕자가 나중에 왕의 자리를 이어서 가톨릭 교도를 이을 것이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힘들게 이룬 종교개혁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정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명예혁명. 내용을 보면은 1688년에 영국 의회가 비밀리에 네덜란드에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람은 총독 윌리엄과 메리. 영국 의회가 영국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당신들이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귀환해달라. 이런 읍소가 달린 내용의 사안이었어요. 메리를 보면 이제 이전 제임스 2세의 딸이었는데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과 메리는 뭐 마침 욕심도 있는데 힘도 가지고 있었고 의회가 요청을 했으니까 정통성과 대의 명분도 갖췄잖아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부대를 이끌고 영국 남서부에 상륙해서 런던으로 밀고 올라왔습니다. 당시 제임스 2세가 군대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4만 대군을 보냈지만 모두 왕을 배신하고 윌리엄의 진영으로 항복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이 지나가는 모든 길에 있는 군인들과 귀족들이 싸우지도 않고 모두 투항했어요. 이렇게 불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윌리엄과 메리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런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제임스 2세의 퇴위를 결의하고 윌리엄 부부가 윌리엄 3세 그리고 메리 2세로 공동으로 왕위에 추대가 됩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혁명으로 끝을 맺었다고 해서 명예혁명인데 이 의회가 이제 좀 받아낼 걸 다 다시 받아내겠죠? 좀 공헌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왕에게 권리 선언을 승인받았고 의회 제정법으로 공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장전. 왕권을 제약하고 국왕의 계승까지도 의회가 결정하게 되는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권리장전이 이제 영국의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아주 역사상 중요한 뜻이 담긴 의회 제정법인데요. 권리청원이 청교도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인데 비해서 이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인권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권리장전은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이 대헌장 그리고 권리청원 이런 내용들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예전하고 비슷해요. 의회 동의 없이 뭐 왕권에 의해 이루어진 법률이나 집행 및 과세는 위법이고 또 의회 동의 없이 상비군의 징집 아니면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뭐 다 위법이다. 그리고 의원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의회에 있어서 언론 자유 보장 등을 뭐 해준다.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의회 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이 권리장전.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요. 나중에 미국의 독립이라던가 프랑스 대혁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써 국왕 한 사람이 나라를 자기 멋대로 다스리던 시대에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의회는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또 당연하게도 다툼이 생기겠죠? 이 권력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당파 싸움에 수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회는 당연하게도 두 개의 정당, 즉 토리당과 희구당으로 나뉘어지는데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좀 여러 가지 정책을 이야기하면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토리당은 보수당, 그리고 희구당은 이제 진보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구당은 이제 뭐 반왕권적인 당 그리고 뭐 처음에는 폭도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절대 권력이라던가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은 다 폭도입니다. 뭐 중국이 주변 나라를 다 오랑캐라고 하는 것과 뭐 비슷하죠. 이렇게 의회가 정치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정권 싸움만 하자 당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게 중책을 맡기는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내각 책임제죠. 그래서 이 두 왕이 굉장히 현명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이 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뒤를 이을 자식이 없자 독일에 있었던 유일한 혈통, 이 조지 1세를 데려와서 왕위에 계승하는데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은 계속 독일에서 낳고 컸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심지어 영어조차 하지 못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후에도 독일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국정은 의회에 떠맡겨지게 되었죠. 이게 결과적으로 내각 책임제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고 마침내 1721년 국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던 월폴이 제1재무장관에 오르면서 영국 최초의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가면은 이제 뭐 대외 팽창 정책이라든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전에 다 좀 했어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전쟁사를 다시 볼 계획도 있으니까 영국의 역사는 일단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역사를 봤으면 이제 프랑스 쪽도 봐야 되잖아요. 여러 설이 있지만 이제 기원전 7세기경부터 이제 켈트족이 이 땅에 정착을 하고 프랑스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인들이 이들을 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이 지역을 갈리아라고 통칭했다고 합니다. 갈리아인들을 묘사한 내용을 보면은 금발의 흰 피부, 거대한 몸집을 지닌 아주 전투적인 민족이라는 표현이 많은데 전성기 때 기준으로 이 갈리아인들이 로마 제국의 거의 좀 맞상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싸움을 좋아하고 서로 뭉치지 못하는 이 특성 때문에 통일 국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갈리아가 이웃나라 로마 제국과 전쟁을 자주 했고 당시에 로마에서 명성이 높은 영웅 이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갈리아 전기에 잘 묘사가 돼 있죠. 그래서 수년에 걸친 전쟁 끝에 이 카이사르가 이건 뭐 약간 역사적인 허풍이 들어가 있겠지만 100만 명의 갈리아인 피를 뿌리면서 갈리아를 정복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갈리아는 이제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제 로마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쭉 가다가 이제 서기 2세기 정도가 되면은 이제 혼란에 빠져요. 로마 제국이 힘이 떨어지고 내전이 빈번하고 그리고 이제 북방에서 아시아의 훈족에 밀린 게르만족이 이제 대이동을 해서 로마로 침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해결하려는 이제 로마가 군비가 부족하니까 갈리아 지방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반발했던 이 갈리아 지역의 유명한 장군 이 포스투무스 스스로 왕이 되어서 갈리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힘이 떨어졌다고 해도 로마는 로마죠. 즉각적으로 갈리아 지배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배권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뭐 엄청난 피해 숙청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뭐 동일하겠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진 이 갈리아인들의 반란, 로마 제국 붕괴의 주요한 한 원인이 되고야 합니다. 그리고 저쪽 지방을 보면은 이제 로마의 국경선을 뚫고 이제 게르만족들이 계속 밀려왔어요. 동고트, 서고트, 프랑크, 뭐 수많은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결국 4세기에 이 훈족의 압박으로 인해서 게르만족의 이동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게르만족이 라인강을 넘어서 갈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쇠약해진 로마 제국은 이제 이들의 성장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게르만족이 갈리아에 들어와서 세운 왕국 중에 후대 프랑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프랑크 왕국이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프랑크 왕국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게르만족의 일파였던 프랑크족의 클로비스. 이 사람이 갈리아 북부를 점령하고
프랑크 왕국을 공식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메로빙거 왕조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프랑크 왕국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한 이 클로비스. 근데 또 상황이 쉽지만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회생 기회를 준다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겠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후에 아주 기적적으로 상대편 내부에 큰 혼란이 발생했고 결국 클로비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클로비스가 군사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로빙거 왕조가 잘 나가다가요. 이제 지배권이 약화되는 때가 옵니다. 이때 왕실을 관리하던 이 재상들에게 그 핵심 관료들에게 실권이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때 프랑크 왕국을 이제 이슬람군이 침범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걸 재상인 샤를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격파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 후대에 이제 카롤린거 왕조가 새롭게 시작되게 돼요. 유능한 재상 샤를 마르텔이 세상을 떠나자 이제 그 후에 피핀 3세와 형 카를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리를 물려받는데 자리는 하나인데 사람이 둘이니까 싸움이 났겠죠? 형제의 결정 끝에 피핀 3세가 이 카를로만을 무너뜨리고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롤린거 왕조고요. 이 피핀 3세가 자신의 아들 이제 샤를마뉴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샤를 대제입니다. 제위 수십 년 동안 50여 차례 이상 전쟁을 벌였고요. 대부분을 승리했어요. 그래서 유럽 중서부를 정복했고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전투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도 상당히 잘했다고 하는데요. 반대파를 피해서 감옥에서 탈출한 이 로마 교황이 다시 지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게 됐고요. 이 샤를마뉴가 로마를 다시 방문하게 되자 예전에 지혜를 찾기에 큰 도움을 이제 받았잖아요, 교황이. 친히 이제 교회 지역까지 영접하러 나오는. 이게 당시가 이제 서기 800년 정도면 교황의 이제 절대적인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했던 왕권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황제가 방문했을 때만 교황이 영접하러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에서 황제로 자동적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를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에 임명되었고 샤를 대제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샤를 제국으로 불렸고요. 자연스레 고대 로마 제국의 파워와 명성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샤를마뉴가 워낙에 전투를 잘해서 이슬람이 지배하던 스페인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했고요. 국경 대부분을 확장시켰어요. 강력한 적군이었던 이 앵글로 섹슨족을 엘베강 유역에서 완전히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영토 확장과 국내 정세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던 샤를마뉴. 그런데 그러면서도 문화와 예술, 학문의 부흥에도 상당히 수완을 발휘했다고 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서유럽이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때문에 상당히 좀 문화적으로 피폐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국군을 좌우하는 것이 뭐 당연하게도 강한 군사력과 넓은 영토겠지만 그 이후로까지 오랜 기간 치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제 문화 정책이다. 그래서 중세 문화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었고 이 시기를 가리켜서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각 수도원들이 교육에 앞장설 것을 명했고 왕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각 수도원에는 학교가 세워지고 읽기와 쓰기 그리고 간단한 이제 기술적인 이 테크니컬이 교육되기 시작합니다. 샤를마뉴도 이제 계속 라틴어 쓰는 연습을 하고 다른 나라의 말을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정치적인 중심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게르마니아 지역과 가까운 이 아헨 지방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궁이 지어졌고 부속교회, 왕립학교, 기타 여러 시설들이 기반 시설들이 함께 세워졌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 학문을 장려했는데 당시 최고의 학자로 명성을 날렸던 알쿠인 같은 학자를 영국으로부터 초청하는 등의 각지에서 인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이 중세 시대에는 이제 지금하고는 교육의 근간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7가지 자유학이라는 학문의 분야가 있었는데 수사학과 문법, 논리학과 음악, 그리고 기하학과 수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학문들 역시 샤를마뉴가 좀 지원을 많이 해서 힘을 불어넣은 고대 문화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7가지 자유학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교양으로 습득했던 이제 지식과 학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중세에 좀 혼란기를 겪으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랬던 내용들이 이 샤를 대제, 샤를마뉴의 문예 부흥 정책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사회 인프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건물을 짓고 도시를 정비하고 수도 및 배관을 관리하고 이렇게 자신의 제국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건축 사업으로 이제 왕궁과 대성당, 그리고 대규모 교량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낡은 교회들이 모두 보수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송로의 중요성을 뭐 너무나 잘 알겠죠. 전투를 잘했다고 하니까. 이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연결하는 운하가 건설되었고 바닷가에는 이제 배들을 위한 등대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프랑크 왕국을 이끌었던 두 번째 왕가 카롤린거 가문, 그리고 이 카롤린거 가문이 배출한 불세출의 이 샤를마뉴 샤를 대제, 그 이름에 걸맞게 밖으로는 외세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켰고요. 국토를 넓히면서 문화와 예술, 학문을 장려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은 이 중세의 발전 그리고 정신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마뉴 대제, 이름 정도는 기억해둬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샤를 제국,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죠. 샤를 대제가 죽자 새 손자들의 암투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 베르댕 조약이라는 이제 유명한 조약이 843년에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샤를 제국의 역사는 끝이 나고 이 새 손자, 그러니까 새 나라로 3등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로 나중에 됐고요. 동쪽의 프랑크 왕국은 독일, 그리고 가운데의 프랑크 왕국은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 이전은 이제 프랑크 왕국이었고요. 이때부터가 진정한 프랑스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프랑크, 이 프랑스의 샤를 대제가 죽고 뒤를 이어서 10년간 3명의 왕이 뭐 평범하게 살다가 일찍 죽고, 그런데 10년간 3명이 죽었다면 이제 정상적인 내용은 아니겠죠. 아마도 무시무시한 궁정암투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이 5세까지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위그 카페가 왕으로 추대되어서 위그 카페 왕조 시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강력한 왕권을 원한 그런 왕조였어요. 하지만 각지의 귀족들이 마음대로 영지를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한마디로 왕권이 엉망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각 왕들도 이제 나름의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루이 7세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문화 발전에 힘을 많이 들였고요. 이때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이 착공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뒤를 이은 필리프 2세. 이 사람이 좀 파워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의 위세를 꺾으면서 왕실의 권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이때 영국 왕자 리처드와 인연을 맺고 이제 영국 왕 헨리 2세와 싸우도록 뒤에서 부추기기도 했죠. 그러니까 외교와 정략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필리프 2세가 이제 어부지리로 일부 영토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고요. 뒤에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가 즉위하자 필리프 2세는 이번에는 사자왕의 동생 이존 왕이 형과 왕위 쟁탈을 벌이도록 뒤에서 아주 암중모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된 존이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땅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실지왕이라는 이런 뭐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필리프 2세는 이제 영국을 좀 암중모략으로 많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무찔렀다는 업적 외에 파리를 수도로 결정한 다음에 성벽과 도로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오늘날의 파리 모습으로 재정비한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크게 특징이 없다가요. 1328년 이 필리프 6세가 왕에 즉위하면서 이제 발로아 왕조가 시작됩니다. 아까 영국 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때부터 100년 전쟁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이 즉위를 하니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후계자라면서 이제 싸움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년 전쟁이 시작됐는데 뒤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이후로 또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흑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죠. 당시 국왕 필리프 6세도 흑사병으로 죽고 인구가 줄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모두 엄청난 타격을 입자 10여 년간 전쟁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영국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프랑스는 응전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렇게 오랜 세월 전쟁을 하다가 이제 100년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왕권이 강화된 프랑스에서 용맹과 낭만을 갖춘 프랑스와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술을 사랑했던 그는 훌륭한 예술가들을 프랑스로 초청해서 아주 뒤에서 화끈하게 후원을 해주죠. 이때 혜택을 받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랑스에 있는 동안 모나리자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프랑스 르네상스 전성기의 초석을 다진 이 프랑스 1세, 잠시 밀라노를 쟁취하기도 하는데 이제 건축에도 조예가 깊어서 이제 루브르 궁전이나 뭐 퐁텐블로 궁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20년대 이후에 프랑스에 전해진 이 칼뱅 사상으로 신교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동맹자라는 의미의 위군노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가톨릭과 신교도 위구노가 충돌하게 돼서 이제 1562년에 위구노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당시의 국왕은 앙리 4세, 이 카페 왕조의 분가죠. 부르봉 왕가 최초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종교 전쟁에 진절머리가 나니까 양쪽 모두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 낭트 칙령을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30여 년간의 아주 지겨운 징글징글한 종교 전쟁을 끝내게 되죠. 하지만 그는 결국 가톨릭 광신도 중에 이 킬러에게 암살당하고 만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프랑스 내에서 가톨릭 이외의 이 칼뱅주의 개신교 교파 위구노, 이 종교적 자유를 인정받았죠. 그래서 앙리 4세가 위구노 전쟁을 끝내고 개신교와 가톨릭교도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트 칙령이 개인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자유를 인정한 첫 사례로 프랑스사에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칙령이 나중에 이제 퐁텐블로 칙령으로 폐지되고 개신교는 다시 가톨릭 교회에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낭트 칙령으로 종교 자유를 얻을 뻔한 프랑스에서 이걸 다시 막은 게 이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인데요. 사실 뭐 태양왕이란 게 그냥 자기가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게 없거든요. 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귀족의 반발을 좀 누르고 왕권을 뭐 강화시켰다, 확립시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그런 화끈한 실적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가톨릭만을 프랑스의 국교로 인정함으로써 절대 왕정에 대한 이 교황청의 지원을 받고자 했고 마침내 아까의 그 퐁텐블로 칙령을 내려서 이전의 낭트 칙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구노 세력들은 신변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수가 해외로 이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해외로 이주한 위구노가 최대 30만 명에 달한다는 말이 있는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르주아 계급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재산을 몽땅 싸들고 해외로 이주하니까 프랑스 지역의 경제가 마비되는 이런 핵심 지역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좀 핵심 기술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로 이주한 위구노의 상당수가 네덜란드, 영국, 프로이센, 저 멀리 북아메리카까지 퍼져나가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상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유명했던 과학자나 수학자, 이 사람들도 역시 낭트 칙령이 폐지되자 프랑스 아카데미를 모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 16세가 한참 나중에 관용 칙령을 선포한 1787년 이후에야 프랑스에서는 개신교가 다시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죠. 참고로 이 루이 14세가 이제 1638년에 5살 나이로 등극하게 되는데 성인이 된 이제 그가 프랑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70여 년간 통치하면서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를 열었어요. 귀족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파리 교회에 장장 28년에 걸쳐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자신들의 영지를 떠나서 베르사유 궁에 머물도록 했죠. 이 베르사유 궁전, 유럽에서 가장 거대하고 좀 장엄한 왕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많은 급여 녹봉을 받으면서 점차 유의에 빠져든 귀족들, 자신들이 관리하던 영지의 국민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이렇게 귀족 세력을 약화시켜 갔죠. 특히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왕권이 교황보다 높다는 주장을 하고 종교 통일을 위해서 신교도들을 숙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순수 가톨릭 국가로 바꿔버리는데 또 유럽을 제패하기 위해서 여러 정복 전쟁을 펼쳐요. 근데 성과는 없고 돈만 많이 썼죠. 이 막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루이 14세가 사망한 이후 프랑스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손자인 루이 16세가 즉위했을 때 프랑스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유명한 마리 앙투아네트, 사치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에서 좀 싫었어요. 루이 16세. 현실을 회피하여서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자물쇠라던가 이런 목공의 품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는 동안 밖에서는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유명한 사상가죠. 루소, 볼테르 이런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접한 프랑스 사람들. 타고난 신분제와 절대군주제가 당연하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이제 탈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수록 자유와 평등에 눈을 뜨게 되죠. 역사상 모든 절대군주, 절대왕권, 그리고 기득권은 하위 세력들이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확장하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뭉치는 것을 더욱더 싫어하죠.
어쨌든 이렇게 불만의 내용들이 쌓이고 점차 자신들의 불합리한 내용을 인식하니까 그 결과가 쌓여서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유와 평등을 걸망하던 프랑스인들이 절대 권력의 상징이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이 선포되고 국민의회가 군주제를 폐지하게 되는, 마침내 자유평등 박애를 이념으로 하는 프랑스 공화정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불길로 대표적인 이 루이 16세, 사실 이 왕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동정의 여지가 있어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검소하고 소탈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인 루이 14세와는 전혀 다른 성향의 되게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정권을 장악한 이 프랑스 자코뱅파 공포 정치를 시행하고요. 근데 너무 또 세게 눌렀어요. 그래서 결국 반동 세력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이쪽 세력 저쪽 세력의 권력 투쟁으로 프랑스의 혼란이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대혼란기가 벌어지게 되는데, 항상 이런 시대에는 영웅이 나타나게 되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에 나섰다가 귀국한 나폴레옹의 군대가 의회를 해산시키고 순식간에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나폴레옹은 내정과 외교에 있어서 훌륭한 성과를 냈고요. 나라를 안정시키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이란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어서 머리도 좋고 똑똑했고요. 군사적으로도 뭐 천재에 가까웠죠. 그리고 내정과 외교, 일반 정치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고 마침내 공화국이 마무리되면 나폴레옹 제국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건설한 제국이 프랑스 제1제정이라고 불리우죠. 역사를 보면은 저 이전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 이후 프랑스 최초의 황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후에 나폴레옹이 주변국들을 정복하며 세계의 명성을 떨치다가 이제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섬으로 일베를 떠나고 후에 섬에서 탈출해서 파리에 재입성하고 프랑스 황제에 복귀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럽 각국이 뭉쳐서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하게 되죠. 백일천하로 끝난 나폴레옹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를 살펴봤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백년 전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6년 이 노르만인의 잉글랜드 정복 이래로 잉글랜드 국왕은 프랑스 땅에 보유한 영지에 대해서 프랑스 국왕의 명목상 제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역대 국왕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잉글랜드 국왕의 영지를 빼앗아왔고, 백년 전쟁 당시로 가면은 잉글랜드 국왕이 시료 지배했던 이 가스코뉴 정도 외에는 이제 전부 프랑스가 좀 빼앗아가는, 뭐 되찾아갔다는 표현이 더 맞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땅마저 흡수해서 잉글랜드 세력을 이제 유럽 대륙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그래서 잉글랜드의 국력을 계속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프랑스의 동맹국 이 스코틀랜드와 전쟁 중일 때면은 언제나 그 시도를 실행으로 옮기려 했죠. 그러니까 뒤에서 스코틀랜드를 슬쩍 도와주는 겁니다. 잉글랜드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왕위 계승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가 프랑스 국왕이었던 필리프 4세의 딸 이사벨라였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카페 본가의 마지막 왕인 샤를 사제와 이제 삼촌 조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영국의 프랑스 왕가의 왕권이 넘어갈 수 있는 걸 염려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1316년에 프랑스에 살리카법이 도입되게 돼요. 그래서 여성의 왕위 계승이 금지되게 되는데, 살리카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초는 중세 5, 6세기경에 시작됐습니다. 게르만족의 한 일파인 살리카족에서 만든 법이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여성은 왕위를 차지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살리카법 때문에 많은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신성 로마 제국 카를 6세, 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딸이었던 마리아 테레지아, 이 사람도 유명하죠. 황제를 이제 넘기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외교 교섭을 했지만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르난도 7세가 자식이 없었는데 말년에 공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불과 3살이었던 딸에게 왕위를 계승하자 이제 왕의 동생이 이의를 제기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자기 거죠. 어쨌든 이제 백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전쟁을 쉴 때도 있었어요.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시기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1337년에서 1360여 년에 이제 한 25년 정도를 에드워드 전쟁, 그리고 한 10년 쉬었다가요. 1369년부터 1389년까지 한 20여 년간 캐롤라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15년부터 1453년간 굉장히 길었는데요. 한 40여 년간을 랭커스터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중간중간에 쉬었으니까 적당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면은 임진왜란이 7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갖다 대면은 임진왜란을 한 14~15번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큰 전쟁이 벌어지면은요. 이 주위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시기에 주변 지역에서도 뭐 브루타뉴 왕위 계승 전쟁이라던가 카스티아 내전, 아라곤의 페드로 전쟁, 포르투갈 전쟁 뭐 이런 위기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년 전쟁이란 말로 그냥 통칭을 하긴 하는데 이 모든 전쟁들, 유럽 지역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포괄하는 좀 시대명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일종의 전쟁 시대를 좀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된 격입니다. 어쨌든 백년 전쟁은 유럽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군사 분쟁이 되고야 맙니다. 이 백년 전쟁은 전쟁 자체도 스펙타클하지만요. 여러 가지 요소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백년 전쟁 말기가 되면은 상비군이 이제 봉건군을 대신하게 되거든요. 그와 동시에 전쟁에서의 귀족들의 역할도 좀 일반 국민, 그러니까 대중 중심의 좀 군대의 인력, 무기력 이런 걸로 대체됩니다. 예전에는 뭐 기사가 나와서 서로 좀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끼리 일기토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되게 뒤로 가면서 점점 체계적인 집단 전투로 완성이 돼요. 그리고 전쟁의 시작이 어디까지나 왕가들 사이의 분쟁이었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잖아요. 이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평민들에게 국민의식이라는 것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중기병 중심의 봉건군이었지만 이후에 새로운 무기와 전술들이 도입되고 특히 포병이 중요해졌어요. 뒤에서 빵 쏘고 제대로만 작전을 구사하면은 지상군을 동원하지 않고도 게임이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약 무기가 점점 더 발달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전술도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년 전쟁이 서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 서유럽 세계의 상비군 개념의 부활을 촉발시켰고 전반적으로 왕권은 강화가 되지만요. 프랑스 기준으로 백성들의 일반 평민들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이었던 그런 세대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내전과 역병, 기근, 그리고 이제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이제 도적, 산적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의 뭐 불황화에 가까운 자유중대 용병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결과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대한 비용을 들인 거에 비해서 전쟁의 성과가 시원치 않았고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대륙 영지들을 좀 영구히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힘만 빼고 돈만 썼는데 왕권만 강화되고 우리는 얻은 게 없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게 된 결과가 장미전쟁이라는 영국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땅 문제가 많이 불거졌어요. 뒤에 이제 프랑스 왕가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땅을 빼앗아 갔다고 했잖아요. 영국 국왕이 프랑스에 갖고 있는 땅을. 처음을 보면은 이제 잉글랜드에서 노르만 왕조가 성립된 이후에 프랑스의 영토를 계속 소유했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았죠. 그러다 13세기 말에 이르니까 잉글랜드 국왕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내 영토가 프랑스 국왕보다 더 많은 지경에 이르렀어요. 프랑스는 이제 참을 수가 없죠. 그러나 중세 봉건제도 하에 기준을 보면은 잉글랜드 국왕이 잉글랜드 왕국의 군주이면서 동시에 프랑스 국왕의 신하라는 이중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 제도와 이제 결혼 제도를 적절히 섞어서 잉글랜드가 프랑스에 갖고 있는 땅을 점차 회수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중세 봉건 제도의 특징상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의 봉토를 결혼 지참금으로 넘겼기 때문이죠. 노르만 왕조 성립 이후를 보면은 잉글랜드 국왕이 프랑스 국왕의 봉신이었던 노르망디 공국의 영주였고 노르만 왕조의 뒤를 이었던 이 플랜테전의 왕가
여기도 프랑스의 앙주백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플랜테전의 왕조는 잉글랜드 국왕으로서 노르망디도 당연히 계승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자 프랑스 내에서 잉글랜드 왕의 입김이 프랑스 국왕보다 더욱 셌지만 법률상으로는 이제 프랑스 국왕의 신하가 되는 아주 애매모호한 관계가 설정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점차 이제 땅이 다시 이제 프랑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1428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샤를 4세가 자녀 없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 샤를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유언을 남겨요. 만약 자신의 이제 곧 태어날 자녀가 아들이면 프랑스 왕위를 물려주고 딸이면은 샤를과 사촌 관계의 좀 손자들이었던 발로아 왕가의 필리프에게 왕위를 물려주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나니까 곧바로 이제 왕실에 회의가 열렸겠죠. 결국 샤를의 유언에 따라서 필리프 6세가 프랑스의 새 국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자 잉글랜드에서 이 왕위 계승에 반기를 들어요. 당시 잉글랜드 국왕의 어머니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까 이야기했죠. 이사벨라. 자신이 샤를 4세의 누이라는 점을 들어서 필리프의 왕위 계승을 결정하는 회의에 자신이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좀 법령이 있었잖아요. 여자가 직접 왕위 계승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의 아들에게 계승시켜라.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왕위 계승자가 된다는 주장을 밀어붙입니다. 이 내용을 핑계로 삼아서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통합 왕이 될 야심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근데 필리프 6세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신하인데 이 잉글랜드 국왕이 자신을 능가하는 세력이 좀 됐잖아요. 땅을 많이 회수했지만 아직도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는데 게다가 이 사람이 저 바다 건너 저 넓은 땅의 왕이기도 했으니까 여러모로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를 견제할 세력이 필요했던 이 필리프 6세는 잉글랜드에 밀려서 산악지대로 들어갔던 스코틀랜드 왕국을 밀어주게 됩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이 스코틀랜드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었는데 프랑스의 필리프 6세는 스코틀랜드를 밀어주면서 동시에 프랑스 내 영국령 땅을 회수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에드워드 3세가 참을 수가 없죠. 프랑스 필리프 6세에게 공식적인 도전장을 띄우고 선전포고하면서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 준비라고 하면은 뭐 자체 군사력도 있겠지만 이제 외교전이 이제 활발하게 펼쳐지는데요. 국가 간 외교라기보다는 이제 가문, 왕가 간 외교였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라인강 그리고 네덜란드 제후와 절충을 거듭해서 황제 대관의 지위, 공수동맹의 약속, 기타 등등을 성립시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플랑드르 지역이었어요. 원래 플랑드르 지역을 보면은 프랑스 왕의 이제 지배 아래 있었는데 중세 지역을 통틀어서 유럽 최대의 모직물 공업지대가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원료인 양모의 최대 공급국이 이제 잉글랜드. 그래서 잉글랜드가 이 지방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플랑드르는 영국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플랑드르 지방 도시들에 대해서 행동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줄 잘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플랑드르는 어쩔 수 없이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프랑스의 필리프 6세는 여기에 대비해서 제네바와 카스티아 이쪽과 동맹을 맺게 돼요. 프랑스도 이제 가스코뉴 지방을 탈환하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유럽 최대의 포도주 생산지였는데 프랑스 왕들은 항상 이 지방의 탈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 지역들을 쟁탈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요. 왕위 계승 문제는 항상 그랬듯이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백년 전쟁의 첫 시작이 벌어졌고요.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듯이 돈 문제로 이제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1기 에드워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1340년에 잉글랜드와 이 플랑드르 연합 군대가 라인강의 하구에 있는 이제 브리어 지방 여기에 대한 프랑스 함대의 봉쇄를 저지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이 승리했고요. 이후에 이 도보 해협의 제해권은 계속 잉글랜드가 차지하게 돼요. 이 116년이라는 긴 전쟁 기간이 이어진 것도 그리고 프랑스만 계속 전쟁터가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초탄에 너무 밀렸고 제해권을 뺏기니까 계속 전쟁을 잉글랜드가 먼저 거는 그리고 프랑스는 수세적인 위치에서 반격하는 이런 양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보면은 원래 형편없이 밀렸잖아요. 진작에 끝났을 전쟁이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유지하면서
일본 본국으로부터 오는 이제 보급을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 땅에 있는 20여만 명이 넘는 이제 일본군이 자체 조달을 해야 되는데 원래 가난한 나라인데다가 전쟁터니까 뭐 나만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의지가 점점 꺾여요. 남의 나라에서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쨌든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도 계속 이런 작전을 서로 쓰게 됩니다. 초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둔 영국의 에드워드 3세, 그의 맏아들인 흑태자 에드워드와 함께 노르망디에 상륙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크레시 전투가 벌어져요. 이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은 농민들과 사냥꾼들로 구성된 이 보병 장공대를 내세우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전력이 훨씬 위라고 생각됐던 이 프랑스 기사군을 압도적으로 격파하게 됩니다. 당시에 보병 장공대의 이 기사군 격퇴, 화약 무기의 등장 이전에 중장 기병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 프랑스 기사군은 익숙한 전법으로 일제 돌격을 시도했는데 진흙탕을 거치면서 이제 기병 특유의 그 충격력 그리고 기동력을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장공대의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잉글랜드군이 동원한 장공, 그 이전의 석궁에 비해서 사거리나 위력뿐만 아니라 연사력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이 장공은 원래 웨일스 지방의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영국 왕실에서 이 위력을 알아보고 대규모로 전쟁에 동원한 것이에요. 반면 프랑스는 석궁병들을 배치하긴 했지만 많은 전투에서 이 석궁병들이 영국 장공병에게 압도적으로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레시 전투를 보면은요, 이게 백년 전쟁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전쟁 중에 하나예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가 이끄는 잉글랜드군은 대략 한 12,000명, 프랑스의 필리프 6세가 이끄는 프랑스군은 대략 4만 명.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위였는데 심각한 수적 열세에 처해 있던 잉글랜드군이 이와 같은 불리함을 이겨내고 엄청난 대승을 거둔 이유, 확실히 뛰어난 무장과 전술이 작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은 현대 화력 개념의 중세적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집중 사격, 이 장궁병의 집단 사격이 프랑스 기사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궁병이 무장한 기사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중세 그 기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한 30kg, 40kg가 되는 이제 철갑 갑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화살을 쏘거나 뭐 석궁을 날려도 그냥 탱 소리 나고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곧 창에 꿰이거나 칼에 베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용맹한 기사들, 장궁병에게 돌격하다가 진흙탕에 빠져서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 장궁병의 화살에 꿰뚫리게 되었고 이 전투 한 번으로 프랑스 귀족의 3분의 1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투 후반으로 갈수록 이 장궁병이 좀 세게 쏴도 거리가 멀면은 이제 프랑스 기사의 갑옷을 꿰뚫기 힘들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사들의 측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을 화살로 공격해 죽이는 그런 전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은 진흙탕 한가운데서 무거운 철갑을 입고 두 발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걸을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전투 방법의 변화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전통적 낭만의 기사도 시대 종말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투 도중에 많은 부상자와 포로들이 즉결 처형당했거든요. 이것은 당시의 기사도 정신에 좀 완벽하게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마리에 탄 기사는 좀 상당히 공포감을 줬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보병들에게 기사 계급은 무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군은 이제 크레시 전투에 승리한 그 여세를 몰아서 핵심 도시인 칼레로 진격해서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돼요. 그리고 칼레 시민들은 완강하게 계속 저항했지만 마침내 잉글랜드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게 유명한 칼레 포위전이죠. 이렇게 칼레 지구가 잉글랜드 영국령으로 확정되면서 에드워드의 전략은 앙주로부터 시작해서 플랜테전드 왕가의 옛 대륙, 옛 영토 전 지역의 회복을 겨냥한 여기에 이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그리게 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프랑스를 점령하려고 했던 영국. 그런데 이때 유럽 전역에 페스트가 유행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죠. 그리고 재정 사정도 많이 악화되어서 중간중간에 계속 전쟁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여세를 몰아서 좀 힘을 모은 다음에 흑태자가 다시 남프랑스를 침입해요. 당시 프랑스는 이제 필리프 6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장 2세가 즉위했을 때인데 이 장 2세가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흑태자한테 졌어요. 흑태자가 이 장 2세가 인솔한 프랑스군을 이 푸아티에 전투에서 완벽하게 격파하고 장 2세를 포로로 잡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 초기에 거둔 영국군의 압도적 그리고 일방적인 승리, 이 독립적 자영 농민을 주력으로 한 이 장궁대, 그러니까 보병 전법이 프랑스 전통의 이 봉건 기사군의 전법에 비해서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오다 노부나가의 이 수천 명 조총 부대의 앞을 이 다케다 기마병이, 이 수만 기마병이 일렬 정대로 나아가는 모습. 시대에 뒤떨어진 군주, 리더를 만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바로 이런 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요.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공격을 시작한 이 에드워드에게 이제 프랑스는 마침내 이제 화해를 청하게 됩니다. 이제 패스트도 힘들고 더 이상 전투를 치를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샤르트르 근교에서 이 프랑스 왕가의 대표단과 협의를 하고 칼레에서 이제 포로가 되었던 프랑스 왕 장 2세 이 서명을 얻어서 이제 휴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브레티니 칼레 조약이죠. 이게 푸아티에를 비롯해서 옛 앙주 왕령의 잉글랜드 왕실로 기속을 규정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도 프랑스 왕은 그 여러 영토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신에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왕관과 프랑스 왕국의 이름 그리고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가져가지만 프랑스 왕권 왕관은 너희가 가져라. 애초부터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이 권력 왕관보다는 영토를 더 중요시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전쟁이 뭐 끝났다고 뭐 휴전 단계지만 다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각지에서 이제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의 참화, 이 전장이 프랑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군의 각종 약탈, 농민의 피폐가 격심했어요. 그래서 농민 반란인 이 자크리의 난이 일어났고 이 반란이 뭐 바로 진압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프랑스 왕가를 매우 심한 공지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각지의 반란 조짐이 이 브레티니 칼레 조약을 서둘러서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기도 하죠. 또 아까 그 프랑스의 왕 장 2세가 영국에 잡혔었잖아요. 포로로. 프랑스의 장 2세가 석방 보상금으로 300만 크라운, 지금으로 하면은 뭐 나라의 몇 년치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지불하는 것을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깔끔하죠. 돈을 못 내는 대신에 약속을 먹이진 않겠다. 돈을 못 내면 다시 돌아와서 수감되겠다. 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에서 사망하게 되고 당시에 이제 유력 지역인 아키텐 지방 전부와 칼레시 등의 영토를 잉글랜드에게 할양해주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귀족들은 몸값을 받고 석방하는 게 보통인 그런 시대였거든요. 현대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편화된 방식이었고 지위와 명성이 높을수록 몸값이 비싸게 매겨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낼 여유가 없는 일반 서민, 일반 백성들 뭣도 모르고 전쟁터에 끌려와서 총알바지, 화살바지로 이용되다가 이름 모를 전장에서 사라지는 그런 운명의 연속이었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0년 전쟁의 일기가 막을 내리게 돼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프랑스에서는 장 2세가 죽고 샤를 5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정의 정비와 재정의 재건에 착수했고요. 아키텐 지방의 귀족들을 선동해서 잉글랜드 지배에 반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국 사이가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또 변해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재개되죠. 1369년에 그 유명한 흑태자의 동생인 이 곤트의 존, 이 사람이 이끄는 잉글랜드군이 프랑스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도 준비를 좀 제대로 했어요. 분전해서 잉글랜드군을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육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스티아 해군과 동맹을 맺은 이 프랑스 해군이 잉글랜드 해군을 잇따라 무찌르는 그런 전과를 벌이게 돼요. 따라서 이전에 브레티니 칼레 조약에서 잉글랜드에게 좀 할양했던 이 영토의 대부분을 탈환하는 그런 전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지에서 휴전 협정을 다시 체결하게 돼요. 이번에는 프랑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이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몇 년 쉬다가요. 이제 잉글랜드에서 에드워드 3세가 죽고 리처드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이전에 샤를 5세가 죽고 그의 아들 샤를 6세가 왕위를 이었는데 공교롭게 두 왕이 모두 좀 어린아이였어요. 미성년이어가지고 이제
적국과의 전쟁보다는 좀 내정을 확립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다가요. 이제 백년 전쟁의 마지막 제3기 랭커스터 전쟁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제3기라고 총칭하기는 하지만요. 이 전쟁 기간만 근 40여 년에 이르는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백년 전쟁의 마지막 시기고요. 1415년에 시작됐다는 설이 많은데 이 시기는 직접적인 전투를 하지 않아도 항상 뭐 전시에 준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언제가 정확한 연도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은 이제 몇 명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오를레앙과 잔다르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의 상황을 보면은 1413년 이제 헨리 4세의 뒤를 이어서 잉글랜드 국왕으로 즉위한 헨리 5세, 프랑스의 내분을 이용해서 이제 부르고뉴파와 결탁하고 아주 맹렬한 기세로 노르망디로 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젠쿠르 전투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여기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프랑스군을 대패시켜서 이제 북프랑스의 여러 도시를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5세는 이를 배경으로 1420년에 트루아 조약을 맺고 스스로 샤를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강제로 승인시킵니다. 그런데 샤를 6세의 아들인 이 왕세자, 그러니까 샤를 7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이 아르마냐크 파, 여기 뭐 프랑스도 복잡합니다, 정당이. 이렇게 이와 같은 잉글랜드 측의 강요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중남부 프랑스에 거점을 두고 계속 전쟁을 이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잉글랜드 헨리 5세와 프랑스의 샤를 6세가 잇따라 죽으니까 이제 나이 어린 헨리 6세, 잉글랜드와 프랑스 두 나라의 국왕을 자칭하고 나섰고 프랑스에서는 이 왕세자가 샤를 7세로서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이제 제대로 좀 혼내주겠다. 그래서 샤를 7세의 거점인 이 오를레앙 지역을 포위하게 됩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됐어요. 여기서 지면은 그냥 끝인 겁니다. 게다가 이 샤를 7세가 정식 프랑스 국왕도 아니었어요. 원래 좀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거친 다음에 권위를 확보하고 왕위에 올라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잉글랜드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못 밟은 거죠. 그래서 오를레앙 지역이 이제 뭐 자체적인 역량으로 1년여 정도를 버텼지만 사실 희망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샤를 7세 자체에도 힘이 없었고 주변의 다른 프랑스 귀족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군도 거의 뭐 지리멸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가 이 전황의 불리함 때문에 병력 동원 자체가 또 어려웠어요. 워낙 많이 죽었거든요. 게다가 당시에는 이제 용병이 주력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당시에 프랑스가 뭐 돈도 없고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용병이 당연히 이기는 쪽에 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뭐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죠. 바로 이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이제 국가의 영웅, 이 잔다르크. 이 사람에 의해서 전쟁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쓰러져가는 프랑스를 구원할 영웅 잔다르크의 이야기. 여러모로 좀 감회가 새로워요. 내용을 보면 이제 평범한 시골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13살 때부터 계속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신의 계시 내용은 네가 프랑스를 이끌어 영국을 물리치고 왕세자 샤르를 왕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왕세자 샤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완전히 거의 끝난 상황이었죠. 프랑스가 옛 국토를 되찾을 것이라 희망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프랑스 남부 지역마저 함락될 위기에서 잔 다르크는 이 고향 근처의 마지막 이제 군사 집단, 당시 한 장군을 찾아가서 신의 계시를 설명합니다. 뭐 당연히 코웃음을 치겠죠. 어디서 조그만한 여자애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지금 전쟁 한복판인데 어린애가 나설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내용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그녀의 예언이 계속 맞아 떨어지자 이 장군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그녀가 프랑스의 희망인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당시 위기에 빠져 있는 왕세자 샤르를 만나게 해주는데 뭐 당연하게도 모두가 그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 그녀가 샤를만 알고 있던 여러 비밀을 말하자 마침내 신이 프랑스를 구원하려고 보낸 사자라고 믿게 됩니다. 사실 뭐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더 이상 뭐 카드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복권을 사는 심정으로 아마 이런 여러 조치들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수천 명의 프랑스 군인을 이끌고 용감하게 전장으로 향해요. 그리고 이후로는 연전연승이었죠.
그녀 인생이 너무나 극적이고 놀라운 것이어서 오늘날에도 종종 회자되는 살아있는 성녀의 모델이자 여성 영웅의 대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문맹 시골 소녀였죠. 아주 평범한.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서 프랑스 왕실에 나타나서 갑자기 프랑스 왕국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반년 넘게 지속되던 이 오를레앙 전역을 불과 열흘 만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 최고의 이 명장이라는 존 탈보트. 이 사람이 참고로 이제 잉글랜드의 아킬레우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거든요. 프랑스의 공포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잔다르크가 이 존 탈보트 이 장군을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이게 유명한 파테 전투인데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우회 대기동을 성공시켜서 랭스 지역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샤를 7세의 대관식을 올려서 영국과 프랑스의 이 100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인류 역사가 상당히 길잖아요. 여기에는 여러 불가사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좀 고대 시대, 그러니까 좀 문자도 잘 전달되지 않았고 문화 전반적으로 좀 옛날이었잖아요. 좀 신뢰할 수 없는 기록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신화 시대를 제외하고 기록이 검증 가능한 시대에 이렇게 놀랄 만한 업적을 보유한 이런 역사적 기록은 잔다르크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게다가 잔다르크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공통적으로 기술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두 적대국가 이 전쟁을 하는 사이에서 교차 검증이 가능한 시대의 인물이다. 여기에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그 활약상이 100%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녀가 활동하던 이 1400년대를 보면은 이 중세를 넓게 잡는 관점에서도 사실상 중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의 어떤 편견과 달리 이 당시의 지식인들이 좀 어리석은 인물들이 아니었다. 뭐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군과 아군에게 비슷한 내용으로 기술돼 있고 교차 검증 가능한 기록이 남았으면서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면 거의 동일하게 취급받던 인물. 가히 레전드 중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잔다르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육상 전투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순신 장군처럼 해전이다, 해상 전투다. 그러면은 뭐 전략이라던가 지략 아니면은 지형 지물의 이점을 활용해서 충분히 좀 대박 성과의 유명한 전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칼과 도끼, 창, 칼, 화살, 게다가 양국이 이제 100년 가까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전술 전략을 대부분 다 알아요. 그리고 이때는 유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이 기동전을 벌임으로써 당시 서유럽 전투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영국군들의 허를 찌르고 사기가 떨어져서 영국군만 보면 도망가기 바빴던 이 프랑스군의 이 사기를 고양시키고 전투를 선두에서 이끌어서 전세를 바꿔서 조국을 구하고 심지어는 이제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일자 무식이었죠. 그런데 종교 재판에서 당시 이제 평생 신을 모시는 이 신앙만 다뤘다는 재판관들을 논리로 이겼어요. 그래서 화형도 억지로 시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저 연약한 시골 소녀가 이뤄낸 그런 전과입니다. 오죽하면 잉글랜드 병사들도 잔다르크를 성녀라고 믿고 우리가 성녀를 불태웠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뭐 성녀 어쩌고 하는 게 현실성을 좀 낮춘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존재 자체가 놀라운 사람이었고요. 여러 가지 뭐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좀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가히 이제 전설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냥 총칭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엄청난 전과 그리고 이제 영웅적인 기상이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잔다르크의 최대 공적 중에 하나가 대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다고 해요. 그리고 샤를 7세의 왕위 계승을 도운 게 아니라 전쟁이 너무 길어진 탓에 몸값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받아내거나 이런 짓을 반복하면서 이제 귀족들의 어떤 좀 땅따먹기 게임이 됐거든요. 그 와중에서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그래서 프랑스의 존망이 걸렸던 이 성전으로 이 전투 게임을 좀 이미지를 바꿨다.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어떤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프랑스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녀의 말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희미했던 이 프랑스라는 국가의식, 그리고 나는 프랑스인이라는 이 국민 자긍심, 이런 의식을 심어주게 된 것이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이 잔다르크가 좀 집중적으로 재조명되고 재평가되었거든요. 다 이러한 좀 국민의식 고취에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던 프랑스는 이 잔다르크의 활약에 힘입어서 마침내 1453년 백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전과를 기록한 잔다르크. 하지만 훌륭한 적장보다 더 무서운 것이 훌륭한 부하 장수라고 하지 않던가요? 전쟁 영웅 잔다르크는 전쟁이 끝난 후에 체포되어서 잉글랜드 측으로 인도된 끝에 마녀 재판을 받고 마녀로 확정되어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로마 교황청은 잔다르크에 대한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한참 뒤에 재조사를 하게 되고요. 마침내 잔다르크에게 화형 판결을 내렸던 당시의 재판을 폐기, 무효화하는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녀의 명예가 이제 회복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한 1909년 10년 정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복되었고 성인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마침내 이단자이자 마녀라는 혐의를 벗고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죽은 뒤에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전쟁의 결과를 보면은요, 영국이 세 차례 전투에서 대부분 승리하기는 했어도 프랑스 국왕이 동원할 수 있는 전쟁 능력 자체가 훨씬 좋았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건너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자체 경비하는 병력을 남겨놔야 되고, 그리고 잉글랜드의 전쟁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국력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피폐해졌죠. 그래서 잉글랜드는 프랑스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애초부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구나 산업 구성 등의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프랑스가 훨씬 우세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프랑스의 우위로 전쟁이 전환되고 잉글랜드 왕가는 유럽 대륙의 영지 대부분을 영구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입장에서도 전쟁을 겨우 이기긴 했지만 피해가 엄청났죠. 일단 전장 자체가 프랑스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각종 내전과 전염병, 기근, 그리고 산적대에 가까운 이런 불황아들의 반란, 이후로도 이 프랑스는 극심한 내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막대한 비용을 들인 것에 비해서 전쟁의 성과가 좀 시원치 않았잖아요. 오히려 대륙에 있었던 영지들만을 영구 상실하는 그런 마이너스 효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불만이 엄청났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후일 영국 내에 장미전쟁이라는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었던 이 백년 전쟁, 봉건제도의 몰락과 중앙 집권화의 시작이라는 그런 역사적 의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프랑스 기준으로 보면은 장기간에 걸친 이 전쟁 그리고 내란, 봉건 귀족 세력이 극도로 약화됐어요. 하지만 계속 이제 전력을 운영해야 하는 국왕 입장에서 보면은 왕권이 크게 신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샤를 7세는 왕실의 재정을 정비하고 국왕의 상비군을 강화하고 이 귀족 세력을 계속 누르면서 중앙 집권제를 추진해 나가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장미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프랑스에서 돌아온 귀족들의 생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미 전쟁으로 30여 년에 걸쳤던 전쟁, 양 가문 및 그들에게 합류한 귀족들 함께 쓰러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만큼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계속 장미 전쟁을 수습했던 이 헨리 7세,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헨리 7세에 의해서 중앙 집권화의 기초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백년 전쟁은 잉글랜드와 프랑스 두 나라에서 다 왕정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 체제로 발전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기에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서양 봉건 제도가 시작된 발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완성된 형태이기도 했고 그래서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잉글랜드와 프랑스 모두 이 지방 그리고 봉건 기사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화약 무기의 등장도 좀 공헌을 했죠. 그리고 농노 해방이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부르주아 계급이 좀 대두되게 됩니다. 왕권의 확대 등을 초래한 것도 다 이러한 내용들의 총합이죠. 하지만 전쟁 이후 두 나라의 중앙 집권화의 양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잉글랜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이후 존재한 이 의회 제도 덕분에 귀족 영주와 국왕의 대립구도에서 마침내는 의회와 국왕의 대립구도인 입헌 군주국으로 발전하게 돼요. 반면에 프랑스는 전쟁 와중에 이 강력해진 상비군 덕분에 국왕에게 모든 권력이 일점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이러한 프랑스 상황의 상징이 바로 삼부회인데 삼부회 같은 경우에도 잉글랜드의 의회처럼 전쟁 비용 징수에 대해서 이 범계층의 동의를 통해 징수할 의도가 설립됐어요.
하지만 상비군 체제와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부회가 열렸던 것이 17세기. 루이 14세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 다시 열린 것이 1789년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백년 전쟁이 이제 영국의 영토 욕심,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 따먹기의 성질이잖아요. 그런데 잉글랜드가 결과적으로 전쟁에 졌으니까 프랑스 내 영토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유럽 대륙에서 벌어졌던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서 좀 벗어나게 돼요. 독자적인 국민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습니다. 이후의 결과를 보면은 프랑스의 땅을 좀 잃어서 대륙과 좀 떨어져 있던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생각도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공포를 피해서 이 기술 이민자들이 플랑드르 지역에서부터 영국으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던 이 플랑드르를 능가하는 모직물 공업이 영국에서 발전하게 되어서 경제적 발전에 기초가 다듬어졌죠. 이것이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치적 제도,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테크트리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역시 잔 다르크로 상징되는 이 프랑스인, 이 프랑스 국가관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고요. 이게 이제 잉글랜드인에 대한 증오의식에서 자리를 잡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프랑스를 하나로 뭉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죠. 영국과 프랑스. 그래서 마침내 두 나라가 다시 손을 잡게 되는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1850년대 이 크림 전쟁이 사실상 처음이었고요. 독일 제국이 성립된 이후에 두 나라는 동맹국 사이가 되어서 독일을 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이 가슴 속에 민족 감정 그리고 상대를 좀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은 남아있게 되죠. 이상의 내용으로 이제 서유럽사를 흔들었던 그리고 이후에 전 세계 글로벌 역사에도 영향을 끼쳤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 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귀족들의 땅 따먹기 그리고 왕족들의 왕권 다툼 심지어 자기들은 잡히면은 포로로 잡히면은 몸값을 주고 풀려나요. 그리고 저 이름 모를 백성들은 강제 징집해서 화살바지로 써먹는 그런 참 야만의 시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100년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그리고 과연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굳이 역사적 의의를 살펴봤지만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왕권 강화라던가 이후에도 계속 기득권층의 이 권위를 공고히 하는데 활용되게 됩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층, 서민층, 일반 국민들은 계속 이용당하게 되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농노와 다름없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그럼 지금은 많이 다른가? 저는 사실 지금도 큰 의미에서, 큰 맥락에서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증오범죄, 그리고 각종 천재지변, 그리고 각종 안 좋은 내용에서 저는 어떤 사회 유력계층의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런 뉴스를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 그리고 살펴보면 이제 직계자손도 아니에요. 항상 다치고 죽어나가는 것은 일반 국민, 일반 서민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왜 항상 이런 식으로 결말이 되는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익히고 그리고 방지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데 꽤 공부를 해봤다고 생각하지만 바뀌는 건 별로 없고요. 또 방어할 만한 대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가 공고해지고 더욱더 오밀조밀해지게 이렇게 짜여진 상황에서 더 옴삭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만이 이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 특히 역사 공부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죽고 죽이는 이 일촉즉발의 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선조들은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힌트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100년 전쟁. 재미있었는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